1문 해설할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과연 해설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폐쇄경제 하에 A국은 B국으로부터 X 100개를 무상원조 받기로 하였습니다. A국 시장에서 효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배분이 되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상원조된 X가 그 그래프를 그리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문제 오류를 막기 위한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함정처럼 받아들이시면 곤란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문장 되게 중요해요. 문제에서 자칫 생각하면 이제 모두에게 나눠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정 효용이 낮은 사람에게 주면은 되게 이상해져요. 오른쪽부터 주는 거잖아요. 왼쪽부터 주면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가끔 무언가 이제 생소한 표현을 가끔 전달해 주는데 첫 번째로 내가 생소한 표현을 만났을 때에는 이 표현은 이 문제를 평범한 문제와 다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죠. 또는 두 번째는 그냥 평범하게 풀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던져준 것인지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 알고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이 사실은 이제 균형을 구할 때는 보통 수요 곡선이 필요하고요. 후생 변화를 물어볼 때는 보상 수요 곡선이 필요하죠. 근데 보통은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물어보고 별말 없어요. 내가 답안에 적어야 돼. 문제에서 수요함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둘의 오차가 거의 없다고 무시한다고 이제 전제를 하든지 아니면 소득 효과가 없다고 전제를 하든지 둘 다 이제 일치하고 오차가 있어도 무시하겠다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깔아주셔야 되는데 때마침 문제에서 이 재화에 대한 소득의 한계 효용은 상수로 일정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같은 말이에요. 소득 효과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함수로 균형도 구하고 이 함수로 후생 변화도 구하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뭔가 달라졌다라고 착각하셔가지고 접근을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 문제의 초반부 그런 게 있었고요. 직선인 수요곡선, 공급곡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려놓고 교점이 답인 거죠. 무상원조된 X제 100개는 A국 수요를 모두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무상원조에 의해서 달성되는 균형점이 누군가에게는 원하지만 그래프가 꺾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급곡선만 이동하고 수요곡선이 불변한다고 해석하는 게 1번이죠. 아니 이게 뭐야.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X가 오른쪽으로 100만큼 플러스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생산자의 관점에서 무상원조로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팔아야 될 100개가 사라진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시장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100개를 무상원조 한다고 했으므로 100개씩은 덜 팔겠네. 수요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교점만 생각하면은 왼쪽 케이스는 균형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지만 두 번째 문제는 균형이 왼쪽 아래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데 문제는 거래량이죠. 1번에서 균형이 오른쪽으로 갔던 것은 수요자 입장이라는 거죠. 그 수요자의 그 수량을 메꾸는 것은 국내에서 만든 거 플러스 100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의 교점에서 거래량의 의미는 공급자가 만든 개수를 말하죠. 따라서 내가 만든 개수에 100개를 플러스 시키기 때문에 수요량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똑같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도 경제학적으로는 의미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살짝 꺼내라는 것입니다. 30점을 적을 테마는 아니에요.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분 시험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혀있는 배점보다는 국립외교원 쪽은 조금 더 시간을 덜 잡아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배점을 고려할 때 한 6점, 7점 정도 생각하면은 길게 적을 내용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해설지에 담겨있는 것 이상으로 무슨 아주 치밀한 함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보여요. 간단히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별거 아니었던 거지. 교점이 다른데 경제학적 의미는 같지 않냐? 요거 물어보는 정도예요.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소국, 중간재, 최종재. 자, 경제학 기출이기 때문에 국립외교원 외무고시도 풀 것이지만 얘는 정말 철저하게 국제경제학 테마입니다.
근데 이제 해설의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경 테마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죠. 설문일의 해결의 해설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정리하는 수식적인 측면이 반영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연도에 이 문제를 자 국립외교원이니까 국경을 공부하고 들어가시죠. 그렇지 않고 경제학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국경 테마들이 실제로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것도 많아요. 근데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것도 가끔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숫자 예를 주는 게 아니고 개념만 물어오면은 어려운 것들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데 이걸 한번 칠판 설명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은 좀 오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타요라는 버스예요.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나? 파란색으로 합시다. 타요라는 버스예요. 근데 타요는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센서를 달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움직이죠. 우리나라는 껍데기는 만들어도 브레인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를 달아야 되는데 이 머리는 수입제예요. 전체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제는 가격이 100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 완제품도 수출 수입이 가능하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 수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거 하나 갖다 팔면은 마진이 얼마예요? 마진은 빼면 되죠. 100이에요, 100.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부가가치라고 합시다. 부가가치가 현재 지금 100이란 말이에요, 100. 이 부가가치가요, 국내에서 순수하게 만들어서 해외에 만약에 200짜리를 팔아요. 소규모 개방경제예요. 관세를 20% 때려줘요. 그러면 실제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200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관세가 붙으면 세계 가격은 소고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면 240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국내에서 200에 팔던 기업들은 24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관세율 설정된 만큼 나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200에 파는 게 20% 관세가 붙어버리면은 국내 수입업자들이 240을 받아야 되니까 나도 240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정부 관세 덕분에 하나 팔 때 마진율이 원래는 200이었는데 240으로 늘었으니까 20% 상승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관세라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 관세 붙인 만큼 내가 생산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수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봐요. 조작을 한번 해보시죠. 따로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여기만 관세를 때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 관세를 때립니다. 그럼 이 기업은 100으로 못 들고 들어오죠. 그죠? 110 들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관세를 안 때렸어요. 200밖에 못 받죠. 소국에서 이제 가격이 세계 가격과 일치하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원래는 100을 벌었는데 90밖에 못 벌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간재 산업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재에만 관세를 때리면 세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음의 관세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야, 내가 100 벌었었는데 이제는 90밖에 못 벌어.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는 관세율을 10%로 때리되 이쪽의 관세율을 20%로 때려요. 얘는 이제 240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얼마 들고 들어옵니까? 110을 들고 들어오죠. 얼마 벌어요? 130을 벌죠. 실효 보호율은 30%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30이라는 포인트가 없었는데요. 실효 보호율은 3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국경을 배워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실효 보호율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순수하게 이제 물건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팔았을 때 얼마를 벌 수 있고 그를 부가가치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가 정부 관세 구조가 좀 상이하게 이제 설정이 되면서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 요율을 우리는 실효 보호 관세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개념상으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요. 부가가치가 원래 얼마인데 정부가 관세를 설정하면 새롭게 부가가치가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원래 부가가치를 뺀, 즉 100분의 130에 30, 100분의 3, 0.3이 바로 실효보호 관세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수식적으로 복잡하게 하는 게 없어도 상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최종재 XJ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최종적 X제 가격은 X라고 합시다. X는 현재 지금 이제 10,000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재 알파와 베타의 가격이 각각 5,000원과 2,000원입니다. 적어요. 알파가 이건데 이거는 5,000원이고 이제 베타가 또 포함되는데 베타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줬죠. 2,000원이다. 상황을 줘요. 그러니까 중간재 가지고 완제품으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입 비율이 어디 적혀 있지? 가격이, 그 중간재 가격의 비율이네요. 가격이 비율이면은, 얘는 0.5,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이제 가치를 갖는 거고요. 얘는 2,000이니까 얘는 0.2니까요. 실제로는 0.3만큼 돈을 벌어요. 따라서 이 문제 수식적으로 요란하게 여러분들이 전개하는 것이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얼마만큼의 보호율이 설정되는지, 실효보호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X제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세요. 이 친구 얼마 벌죠? 하나 팔면 3,000원 벌죠. 그죠? 근데 X제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현재 지금 20% 관세율을 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X제 가격이 얼마가 돼요? 12,000원이 되죠. 그죠? 원래 얼마 벌었었는데 이제는 얼마 벌어요? 7,000원 빼면은 5,000원 버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5,000원 버는 거 맞죠? 3분의 2가 바로 실효보호 관세율이에요. 그리고 정답이에요, 그게. 즉, 실효보호 관세율의 수식을 요란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도 물론 국정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고 5점입니다. 90분 시험에 100점 만점 5점이기 때문에 답만 맞추면 돼요. 이 문제는 예상컨대 사실 이렇게 푸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건조하게 수식 정돈하고 답 맞추고 좋아요. 하지만 배점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배점이 거기까지 요청하는 건 좀 무리이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 팔면 3,000원인데 이제는 얘는 똑같고 하나 팔면 5,000원이니까 V 다시죠? V 다시 마이너스 V 3분의 5가 실효보호 관세 3분의 2가 실효보호 관세율이다. 이게 이제 문제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해설지는 공부 한번 더 해보시라고 제가 좀 자세히 적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제 해설지가 정말 답안 형식만은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는 느낌도 좀 담아놨는데 여기 아래쪽에 적혀 있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를 이제 처음 바라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실효보호 관세율 구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숫자 넣고 그냥 짜맞추면 되잖아요. 두 번째, X제에 대한 관세율이 20,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세율이 10%라면은 이제 얼마의 실효 보호율이고 20하고 30으로 인상하면은 또 얼마의 실효 보호율인지 계산, 이것도 쉬워요. 그죠? 이론상으로 따지면 되게 쉬워요. 첫 번째는 X제 완제품에 대해서 20, 10,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0, 여기는 10, 여기는 20 설정하고 다시 마진율 계산하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3,000원을 벌었는데 이거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 5,500원 돈 들죠? 이거는 2,400원이 들죠? 이거는요. 12,000원 받을 수 있죠? 뭐 해봐야 되겠습니까? 빼고 얼마의 상승률이 발생하는지 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뭐 해볼 필요 없죠. 0.2, 0.3으로 인상할 때 보호율을 계산하라는 것인데요. 둘 다 더 올라가니까 마진율은 떨어지게 될 거고요. 뭐 계산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대입하시면 보호율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뭐 거기에 곱하기 100 하시면 이제 퍼센트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방법을 써도 괜찮고요. 따라서 실효보호 관세율이 무슨 의미냐? 중간재의 관세율을 높이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효보호율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효보호율이 의미되는 것이 가능하냐? 아까 케이스 한번 검토해 보셨죠? 이거 0, 이거 10% 때리면 의미예요. 가능하다. 그리고 경사관세를 설명하시오. 경사관세는 모르면 못 적어. 모르면 못 적고 이제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경사관세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에요. 중간재부터 완제품까지 점점 관세율을 낮추는 게 경사관세라고 봐야 될지 점점 높여야 될지를 모르면 못 푼다는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점점 높이는 거예요. 중간재에 비해서 이제 어떤 제품의 완성 단계로 가면 갈수록 관세율을 높이면 이거네. 얘보다
이쪽을 조금 더 세게 관세하는 거니까 실효 보호 관세율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제조업 실효 보호 관세율을 높이는 것이 경사 관세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가면 음해 관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호를 해준다라면은 경사 관세를 때리는 게 조금 더 이제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깔아주고요. 이제 국경을 공부하신 분들 기준으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또 담는 게 좋겠죠. 이제 관세율이 너무 원자재 쪽이 높아지면 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반대로 또 경사 관세라는 것이 또 반대로 깔면은 제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제조업 쪽에서 좀 힘들게 만드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또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측면을 살짝 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 정도로 접근하시면 충분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자, 두 번째 문제는 경제학만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 몰라서 어려운 거지. 알면 충분히 숫자 도출하는 거는 해낼 수 있는 문제 타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소개받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국경, 특강 등을 통해서 경제학만 하시는 분들도 국경은 소개받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든 비빌 수 있어요. 자, 3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 평균 수명 연장, 매번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면 솔로의 성장 모형을 토대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앞쪽에 나와 있는 서술 문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짧게 표현하면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는 경우 솔로 모형에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라라는 여러 번 연습을 했던 타입의 문제 중에 하나죠. 경제성장론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가장 먼저 하실 작업은 뒤도 돌아볼 거 없습니다. 자본 축적 방정식의 도출이에요. 가장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거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설지에 담아놨고요. 필요한 건 자본 축적 방정식이죠. 일반적으로 솔로 문제가 출제되면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식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전반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단기 상태로 장기로 수렴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 그러니까 장기까지 어떻게 도착합니까? 라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두 개의 국가를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단기인데 하나는 조금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조금 왼쪽에 있고, 그런 기출도 많이 있죠. 두 번째는 현재 균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사례가 발생해요. 지금은 인구 증가율의 상승이라는 사례죠. 그러니까 장기가 더 이상 이제 장기가 아니죠. 단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단기, 장기의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별말 없으면 사례가 만약에 주어지고 변형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처음에 균제 상태임을 가정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따라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 모형에서 현재 균제 상태를 간단하게 먼저 보여주시죠. 자본 축적 방정식 도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례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y가 있고 sy가 있고 n 플러스 델타 k가 있습니다. 수식적으로 변형된 형태도 아니고요. K 기준으로 원래 장기라는 거예요. 원래 장기 상태에서 여기가 원래는 균제 상태 제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구 증가율이 정책 덕분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밖으로 보이는 곡선만 움직이는 거죠. 이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자, 이런 느낌으로 변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래는 균제 상태였어요. 델타 K가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제 발생한 1인당 투자는 불변이지만 요구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1인당 요구 자본량이 증가하면서 델타 K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 단기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장단기 할 거 없이 모두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서 초반에는 빠르지만 점점 더 속도가 느려지면서 언젠가는 새로운 균제 상태로 도착하게 될 것이고요. 도착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장기가 되겠죠. 따라서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했으면 그 상승한 채로 멈춘다라고 가정해야죠. 점차적으로 계속 상승한다가 아니고요. 이런 사례 문제에 대응해서 아주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 오른쪽이 균형이었는데 이제는 왼쪽이 균형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인구 증가율의 하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스몰 y의 변화율의 그 마이너스 값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까지 장단기를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솔로 쪽은 이제 본 수업에서도 굉장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사례 문제 정도로 보시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내생적 성장 모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계 생산성을 상수로 만드는 AK 모형이고요. 두 번째는 그 Z값 있잖아요. 그 Z를 뭐 A로 표현하건 Z로 표현하건 꾸준히 Y 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대표 모형 중에 이제 R&D 모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솔로 모형에도 그 R&D와 같은 상황을 전제한다면 이라는 서술은 돼요. 그러니까 솔로 모형에서는 균제 상태에서 다들 멈출 것이지만 만약에 Z가 꾸준히 증가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따라서 이제 R&D 모형은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구별이 되고 있지만 솔로 모형하고 같이 두면서 비교하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서 솔로라고 하면은 두 번째 내생적 성장 이론의 대표 주자는 AK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출발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기본적인 사례를 먼저 해석을 할 건데요. 원래는 모형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문일에 다 해놨잖아요. 그죠? 자본 추적 방정식 도출해놨잖아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바로 사례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령화라는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생애주기 가설이라는 아이디어를 꺼내면 양해저축을 하는 집단의 비중보다 음해저축을 하는 집단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저축률이 떨어진다로 가셔야 됩니다. 문제는 AK 모형의 대표 모형을 꺼내놨을 때 우리가 이 방정식을 쓰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본 수업에서 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라지 Y의 변화율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 로그 근사화라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 되죠. 이제 스몰 Y의 변화율 플러스 인구 증가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스몰 Y의 변화율은 Y는 A 스몰 K이기 때문에 로그 근사화 작업을 진행하면 이제 A의 변화율 플러스 스몰 k의 변화율 플러스 인구 증가율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고요. 또 스몰 k의 변화율은 또 마찬가지로 자본 추적 방정식 양변을 k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고려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죠. 스몰 k의 변화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SA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정도가 되려나? 아닌데 n 플러스 감가상각률 이것도 뭐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본추적 방정식을 k로 나누면 됩니다. 이를 이제 대입하면 a의 변화율 플러스 sa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플러스 n 이게 바로 라지 Y의 변화율입니다. 스몰 Y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면은 출발을 두 번째 거부터 출발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식을 엮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토탈적인 영향을 물어보면 A의 변화율 플러스 SA 마이너스 감가상각률만 남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통 0이니까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AK 모형의 A도 뭐 R&D처럼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바라보니 굉장히 충격이 와요. 왜냐하면 내생적 성장 이론의 대표 주자로 푸는 거야라고 확신을 갖고 풀었는데 S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평균 저축률이 절대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예요. S가 감소하는 충격이면은 어라? 줄어들고 악영향을 미치는데 라는 판단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유연성이 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고령화를 풀 때는 저축률의 감소로 이제 경제성장 속도를 낮춘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 문제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푸는 요령이기도 하고요. 시험장에서 꼭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요거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공부를 하실 때. 근데 이 전체를 끌어올린다,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수식을 한 1분 정도만 쳐다보면은 A가 오르면 안 되나? 델타가 떨어지면 안 되나? 억지를 좀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없으면 이 문제는 해석이 안 돼요. 틀렸다. 이 명제는 틀렸다.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런 주장을 설명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고령화라는 측면에 대해서 A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과 델타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억지로라도 짜맞추는 유연성이 실전에서 발휘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처럼 보이다가 약간 이제 이상하네 라는 측면이 좀 보이는 문제죠. 따라서 해설지 읽어보시고 오셨으면은 왜 이런 서술 방향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S만 보면은 악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문제에서 적혀있죠. 원래 부정적이라고 해석하지만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내가 근거를 보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또 불편한 표현을 했네.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명 연장을 또 정년 연장을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로 시간이 기간이 늘어나고 A값 자체는 함수의 변형이잖아요. 보통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어쩌면 얘도
얘도 둘 다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안정적으로 또 오를 수 있는 이제 노하우의 축적. 그러니까 1년 더 연구를 하고 3년 더 연구를 하고 R&D 세대 교체가 아니고 세대 교체가 늦춰지면서 A가 오를 수 있지 않겠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한 연구 개발에 의해서 감가상각률은 절대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오래 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것도 실제로는 뭐 불가능하진 않다. 따라서 저축률은 물론 떨어지지만 나머지 변수들이 이제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그쪽이 조금 더 크거나 뭐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면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딱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전형적이고 쉬운 점수를 따내야 되는 대략 한 15점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러한 유연성의 아이디어가 이제 나머지 5점을 좀 좌우하는 정도로 이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뭐 오른쪽 위에 막 ln y, ln 스몰 y로 그린 거는 배점 요소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뭐 그래프는 이제 배점이 들어간다면 이제 왼쪽 아래 그래프 1문에 좀 들어갈 것이고요. 오른쪽에서는 간단한 수식 전개와 함께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느냐. 해설지이기 때문에 길게 적었습니다만 이제 요약해서 적으면은 실제로는 시험장에서 내가 배운 패턴과 달라지는 형태를 명제를 증명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향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실제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보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럼 지금 요령을 배우셨으니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배운 거랑 반대 방향을 주장하라고 하면은 나머지 수식 가지고 짜맞출 수 있는 논리가 있을지에 대해서 쥐어짤 수밖에 없다를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문으로 넘어가 보시죠. 3문. 의외로 얘는 제가 해설을 굉장히 짧게 생략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은 되게 요란한 느낌입니다. 함수 자체도 엄청 복잡하게 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개 국가를 가정해서 뭐 변수들도 많이 줘가지고 이제 사실 약간 덜컥 겁을 먹을 수 있는 문제 타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번에서는 대입해서 비율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뭐 칠판에 제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의 국가 1, 2 침착하게 다른 데 이제 넣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입하신 다음에 나누고 정리하면 돼요. 뭐 아주 뭐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진짜 막 루트를 뭐 씌우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좀 간결하게 될 때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미리 보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비슷하게 어떤 그 비율을 구하는데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 설문 1은 그 GDP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그 국가 1이 빠르죠. 국가 1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더 빠른지 비교할 때는 빼서 양수인지 파악하는 거하고 나눠서 1보다 큰지 파악하는 것인데 1보다 물론 크기 때문에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이제 1 국가가 높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투자율과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갖는 의미.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국가 1은 투자율이 조금 높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율은 조금 이제 낮은 것이 아마 국가 1이 조금 선진국에 좀 진입한 국가일 것 같아요. 국가 2는 아직은 저축까지 막 신나게 할 여력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국가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서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는 그냥 바로 소거가 되도록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소거하기 전에 일단은 T, H라는 형태로 변형을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는 똑같다고 했죠. T는 똑같으니까 나누다 보면 또 소거가 될 것이고 이번에는 H에 의해서 또 나누다 보니 수식이 남게 돼요. 남게 되는데 복잡해지기 전에 다행히도 우리가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해 준 거를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H1, H2가 들어가야 되는데 H1이 1.7 곱하기 H2가 되면서 또 나눌 때 그냥 1.7만 남는 형태가 되죠.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한쪽은 분수고 한쪽은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설문일의 차이보다 더 커졌다죠. 그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의미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보통 국가 1이 선진국처럼 판단이 되는데 이제 교육 수준 역시 마찬가지로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지 않겠냐. 따라서 이제 경제 스몰 y가 좀 격차가 좀 유지가 되는 것이다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 수준의 차이까지 비교하라고 했으므로 아까 소거했던 거를 남겨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남겨두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위쪽에서는 10배까지는 안 났었는데 지금은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 10배까지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t 역시 마찬가지로 높아야 한다는 걸 수식으로 꺼내면 됩니다. 즉 문제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야 이거 어려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막상 이제 구하라는 거 차근차근 따라가 보니 그냥 숫자 꺼내놓고 얘가 더 차이 나고 얘가 더 차이 나는데 그건 t 때문이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 충분한 문제로서 실제로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요. 배점도 높지 않았어요. 25점이고 90분 이제 시험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뭐 한 페이지 반, 뭐 조금 넘는 정도로 충분히 답안 작성해도 무리가 없었던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주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노답, 뭐 풀어. 또는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수식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겁먹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기출문제들이 이제 100점이 3문제, 4문제가 나오는데 다 힐끔 보고 시작하셔야 돼요. 힐끔 보고 풀만해. 어려울 수 있어. 그게 마지막 문제면은 순서대로 풀면 되는 거고요. 풀만하고 어려울 수 있겠다. 또 풀만해요. 쉬운 거 먼저 푸시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문제는 이제는 이제 시험이 어떤 직렬이시건 이제 120분 시험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뭐 10점을 뭐 넘어가겠다 했을 때 한 페이지 남기시면 안 됩니다. 30점을 넘어가겠다 3페이지 남기시면 안 돼요. 30점을 넘어가고 마지막에 풀겠다 그러면 2페이지 또는 1페이지 반만 남기시는 거예요. 와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갖고 적을 때는 더 간결하게 시간 내에 작성하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